안녕하세요, 파파풀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오늘은 이 속담을 통해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 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줄여서 이런 니미할 것들. 많은 분들이 평안감사를 평양감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평양은 평안도에 위치한 지역 이름으로 감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안감사가 올바른 속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이 왕권 확립을 위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8개의 도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도의 최고 벼슬인 감사, 다른 말로 관찰사를 두고 다스리도록 한 거죠. 각 도의 감사들은 그 지방의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징세권, 군사권 등의 절대 권력을 가진 종이품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속담에 등장하는 평안감사는 평안도를 다스리는 지금의 도지사 정도의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종이품의 관직입니다. 그렇다면 종이품 정도의 벼슬은 조선시대 전체 관직 중 어느 정도 위치였을까요? 먼저 당시의 전체 관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관직은 크게 18품 3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를 전체 틀로 나눠놓고 각 품은 다시 정과 종으로 구분한 뒤 1품부터 6품까지는 정과 종을 다시 상하로 나눠 1에서 6품까지는 총 24개, 7에서 9품은 정과 종으로만 나눠 총 30개의 디테일한 관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정도전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함경도 변방의 총구석 장수였던 이성계와 서자 출신의 정도전이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고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나라가 집안이나 혈통을 중요시했던 이전의 귀족 국가에서 벗어나 관료주의적 성격의 국가로 바뀌길 원했던 거죠. 아무튼 종이품이라는 관직은 전체 18품 30개 중에서도 상당히 위쪽에 있는 벼슬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평안도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명청의 국경과 맞닿아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신이나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거쳐가는 곳이라 문화도 발전했고 당연히 돈이 잘 드는 곳이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편이었죠. 또한 당시 평안도 지역은 익류지역이라고 하여 조세미를 걷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조세미를 중앙의 경창으로 보내는 대신 사신 접대비와 군사비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오지게 추운 곳이라 농사 자체도 힘들긴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겁나 추운 거 빼고 백성들 세금 걷어서 조정에 바치지 않아도 되니 개별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금이나 세금이 풍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안감사의 위세는 김홍도의 월야 선유도라는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평안감사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 대동강에서 펼쳐진 일종의 수상 축하쇼를 묘사한 그림으로 여러 무용수들과 악사들, 뒤따르는 기념물이 호위하고 있는 광군들과 양반들, 강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파들, 당시 평안감사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듯 지역 재정이 풍족한 데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인구와 물자가 모이고 상업이 발달하여 평안도는 일반 백성들의 삶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평양냉면, 국수에 육수를 부어 돼지고기나 꿩고기를 얹어 먹는 냉면은 조선시대 타 지역의 일반 백성들이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죠. 거기에 평양 기생하면 조선 팔도의 제일 가는 호색가들이 번호표 뽑고 모여들 정도였으니 당연히 유흥문화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조선 팔도 중 평안도의 관찰사로 부임받기를 원하는 관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패에 취약한 평안도의 당시 상황에서 약 빨고 꿀 빨고 싶어하는 빌런들의 등장은 당연한 결과였겠죠. 1800년 11살의 나이에 순조가 즉위하고 경주 김씨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왕권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중앙에서부터 매관매직,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탐관오리들의 대표주자인 지방 수령들과 세도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댔죠. 거기에 조선 초기부터 태조 이성계는 자신을 도와 공을 세운 서북지역, 즉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을 경계하고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서북지역 출신 사람을 중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평안도 함경도 출신이 용맹하긴 하지만 기질이 워낙 사나워 반역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평안도 출신 몰락한 양반가의 홍경래가 과거를 포기하고 반기를 들면서 1811년 평안도에서 일으켰던 항쟁이 고등학교 시절 국사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한 번쯤 들어보셨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도 지역감정, 지역차별 이딴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홍경래의 난에서 끝날 줄 알았던 저희 호기심은 의외의 인물 김삿갓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홍경래와 김삿갓은 어떤 관계였는지, 왜 김삿갓은 항상 삿갓을 쓰고 신비주의를 고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분, 본명은 김병현으로 조선 후기의 시인이셨습니다. 홍경래와의 인연은 그의 할아버지와 연관이 있는데, 김삿갓의 조부인 김익수는 1811년 홍경래의 난 때 평안도 선천 지역의 무관인 선천부사였으나 홍경래가 이끄는 반군과의 교전에서 패하고 그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공적 날조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집안이 몰락하고 김삿갓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 산골로 피신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김삿갓은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시험에 나온 시제가 바로 홍경래의 난에서 투항하여 불충을 저지른 김익순의 죄를 개탄하라였고, 사건 당시 너무 어려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는 찐텐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디스하는 글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상을 세상에 욕보였다는 죄책감과 죄인의 자손이라는 부끄러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마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며 평생 갓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김삿갓까지 나온 마당에 마지막으로 사극이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던 인물들의 관직과 그와 관련된 잡다한 궁금증까지 모조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익숙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요 3인방, 이분들은 예상하셨다시피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정일품의 관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끝발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이었죠. 삼정승과 함께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도 있죠. 이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조선시대 육조의 수장들인데 정이품의 관직이었으며 오늘날 각 부서의 장관급 벼슬이었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진사는 조선시대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겁나게 공부해 문과에 응시하고 거기서 합격하면 관직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문과에 합격하는 비율은 5% 남짓, 거의 대부분의 진사가 소위 백수였습니다. 그래도 이 진사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진사시를 본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직업이나 관직은 없어도 만들어요. 지방사회에서 여러 기구를 조직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백성들의 교화나 통제를 거들기도 했으며 지방의 유력자로 지방관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을 누리기도 했으니 나름 동네 유지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 혹시 허준 기억하시나요? 예진아 씨가 항상 허참복 나리를 애타게 부르곤 했죠. 여기서 허준이 해민서로 처음 발령받으면서 받은 벼슬이 참봉이라는 관직인데, 이 참봉이라는 관직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직도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종 9품의 말단직입니다. 예전 드라마이긴 하지만 극중 대사가 워낙 유명해서 아직까지도 드립을 치고 있는 아재들이 많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 다모에 나오는 이서진은 좌포청에서 근무하는 종사관으로 종 6품의 관직이었습니다. 참고로 드라마 대장금의 지진이도 같은 직급의 미남 종사관 나리 라인이었죠. 라인 하면 좀비 영화 라인도 많죠. 허접한 스포 덩어리 괴물이 나와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영화 물괴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명민이 바로 궁궐수비와 임금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내금위의 최고 우두머리인 종 2품의 무관직인 내금위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명작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도 다양한 관직이 등장합니다. 우선 왕의 최측근으로 딱 보기에도 잘 나가 보였던 류승룡이 도승지로 나오죠. 도승지가 정 3품 관직이긴 하나 왕권이 강력한 시기나 왕의 신임이 두터울 때는 육조 대신에 필적하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 장광이 연기한 상선이라는 관직은 궁중 수락관을 지휘하거나 내시부 전체를 감독하는 내시부의 수장으로 종 2품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전혀 그 위치의 아우라를 느낄 수 없는 포도대장. 조선시대 한성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하던 포도청의 수장인 포도대장도 종2품으로 지금의 경찰청장 정도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이 밖에 드라마에서 보면 높으신 양반들에게 대감마님, 영감마님이라고 부른 것도 다 차이가 있었으니 이명환 영감과 정송조 대감이네. 예, 영감. 대감마님. 정2품 이상에서는 대감을 사용하고 종2품에서 정3품까지는 영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나리. 그리고 관복 색깔에서도 구분 지을 수 있었는데 정2품 이상의 대감들은 붉은색 관복, 종2품에서 정3품의 영감들은 파란색 관복,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관직은 모두 녹색 관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관복을 자세히 보시면 가슴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문관의 경우 학이 그려져 있고 무관의 경우 호랑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3품 이상의 문관 대신들에게는 학이 2마리, 정3품 이상의 무관 대신들에게는 호랑이 2마리를 넣어 고위 관리직들의 의복을 차별화했죠.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문과시험은 총 33명을 뽑았는데 1등을 하면 바로 정6품의 관직을 하사벗고 시작했다고 하며 드라마나 영화 혹은 춘향전 같은 소설 속 막판에 등장하며 탐과 놀이들을 일망타진하는 끝판왕 암행어사의 경우 왕이 비밀리에 임명하는 파견직으로 종6품 정도의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속담 속에는 그 의미가 가지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 속담이 만들어진 재밌는 배경이나 시대 상황 등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파프리 채널에서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그 유래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들, 평소 궁금했지만 찾아보기 귀찮았던 것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잡다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파프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니 축배를 들어라. 축